가장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마지막 통치구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구조론 역시 총으로 읽겠죠. 통치구조론의 총론, 우리나라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적인 그 구성 형태, 구성 원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 헌법의 최고 인양이 뭐라고 그랬죠? 네.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제1의 원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권을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결정하거나 국민들이, 또는 나는 돈 벌고 공부하고 놀아야 되니까 누구 대표를 뽑아서 대신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민주주의 내지는 그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대의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대의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죠. 대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개념 필연상 이제 두 가지 사람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특히 우리가 직접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 구성권을 가지고 있고, 구성권. 그럼 국가기관을 우리는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어떤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간접민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접민주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국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재벌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질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 이익이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추정적인 의사,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 잘해왔었나요? 대의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맨날 욕하잖아요. 대통령 맨날 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열망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의제의 원리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안에서는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의제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뭐한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분류하는 제도들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한테 이런 혜택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줘 라고 얘기하는 국민 발의. 국민이 법률 만능을, 헌법 만능을 직접 발의하는 것을 발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표시하는 국민 투표가 있고, 그리고 뽑아놨어요. 뽑아놨더니 일을 이렇게 못해. 임기 중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이것만입니다. 국민투표만. 언제? 대통령이 72조에서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의하는, 우리 통일하자, 통일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국민투표를 붙이면 그때 하자 아니자 라고 한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130조 1항에서 1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장 대한민국 전체의 최고법이 이 헌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국민투표를 거쳐서만 헌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두 가지 방식, 대통령이 주의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또는 헌법 개정 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외에 과거 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민 반환이 있었어요. 1954년 2차 개정헌법. 아마 여러분 54년 헌법 보면은 아마 4452 개헌이라고 거예요. 반원인 개헌. 네, 그 개헌에서는 그 민의원 선거권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은 헌법 개정 안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요. 이것이 그 사고하고 반복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뽑혔는데 중간에 그만둘 사람 없겠죠? 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소환제도는 우리나라는 좋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현행에서는 뭐지 직접 민주적 요소로서 국민투표만 있다. 근데 약간 상황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로서는 여기 오로지 국민투표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그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대한민국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소환 있죠? 주민투표 있죠? 그리고 주민조례 재개 청구권 있잖아요. 지정, 대정, 폐지 청구권. 그 바로 주민 반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이런 세 가지 직접 민주적 요소를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강릉시를 지금 가는 국회의원 위치가 어디 있죠? 국회의원. 그러면 강원도 제도로서 8명이요? 그럼 강원도지사의 민주적 정당성이 큽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무슨 국회의원 그 민주적 정당성이 큽니까? 더 나아가서 서울시 하는 특별시에는 서울시장도 끌어낼 수 있어요. 소환제도가 되는데 대상자가 되는데 중에 뭐 50몇 명 되잖아요.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민주적 정당성 그럼 못 끌어낸다고요. 체계적 정당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주민 소환 등을 특히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몇 번 이루어지다 보면은 왜 니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어느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우리도 하고 싶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반대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의 들어올 그럴 악수일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를 구성을 해야 돼요. 대표를 구성하는데 먼저 우리가 혁명을 통해 가지고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이룬 계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에 한 놈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기능을 각 기관에게 쪼개서 서로 상이한 기관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이 정치구조 구성을 위해서 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쪼개놓자라는 분립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 원리. 아니 기껏혁명 이렇게 해놓고 다시 새로 너한테 입법행정사법 다 주면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피자를 시켰어요 우리가. 피자를 주문했는데 친구랑 이제 둘이 먹으려고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이게 커팅이 안 돼서 왔어. 커팅이 안 돼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권한을 두 개를 만듭니다. 자, 자르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선택할 권한. 그러면 내가 암만 이걸 좀 크게 자르면 당연히 상대방이 큰 거 가져가겠지. 서로 견제 균형해. 권한을 서로 나누고 견제 균형해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가로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권력들이 뭐가 있느냐? 국가의 기능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돼. 모든 상황에서 준수해야 될 그런 규범을 정립하는 기능.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능. 그리고 그것을 해석 적용하는 기능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더라. 그 외에 여러 기능이 있었겠죠. 전쟁할 수 있는 기능, 뭐 외교관, 뭐 신인 접수를 받는 기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전통적인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국가기관, 우리도 있죠.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5조 사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 대개주의랑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쪼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것이 상권 분립, 그게 가장 많았기 때문에 상권 분립, 사고 분립인데 그것이 정론은 아니에요. 사건 분립, 오권 분립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전통적인 입법, 행정사법에서 행정사법에서 사법부의 일부를 띄워가지고 그게 있습니까? 111조에서 헌법재판소에 들어있다고요. 헌법재판소를 창설하고 헌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고. 사실 뭐 사건 분립은 아닙니다만 그런 권력 분립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분립이 과연 어떻게 조직적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의 정부 형태가 구성이 돼요. 권력 분립, 대의제 원리와 권력 분립이 정부 형태론인데,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죠. 대통령제. 처음부터 대통령제를 채택하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호 선생은 의원 내각제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치적 실력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힘을 집어넣어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대통령제 안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 형태로는 맨 왼쪽에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정도 있을 거예요. 절대 왕정.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어떤 구정의 책임, 전반적인 책임을 묻는 대통령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의회를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어떤 의원 내각제안이 있고요. 정부는 여기가 아니라 정부는 정말 의회 집행위원회에 불과해요. 우리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제가 있습니다. 회의제. 그래서 왕정과 회의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회의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간에 좀 특이한 형태로서 대통령제와 왕정과 대통령제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이름은 걸었어요.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름 걸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나머지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월등히 서로 견제와 균형 비슷한 게 아니라 월등히 권한이 거의 왕에 가까운 그런 것을 신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통령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원 정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원 정부제. 의원 내각제와 회의제 사이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 틀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주적인 어떤 정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구성되는 방식은 선거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먼저 의회, 인단은 국회죠. 국회를 이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요. 4년마다 한 번씩 있죠. 4년에 있었죠, 작년에.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서로 다른 선거에 의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고, 상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내가 뽑아준 거 너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 선거에 있어서 주되기 때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리, 독립되어 있고 상호 견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원내각제는 우리 수상 안 뽑아요. 의원내각제에서의 그 수상은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민은 오로지 의회만을 선출해요. 의회원. 영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의회 해산에 관한 인기가 만료되면은 그때 이제 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다수파의 대표가 누가 됩니까? 수상이 됩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그래서 내각이라고 얘기하는. 따라서 정부가 수상과 장관들, 내각이 누구? 의회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공동 형태를 바로 의원 내각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한때 그때 그러니까 97년도에 DJP 연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JP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내각제 아니에요. 내각제. 왜 내각제를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자기는 수상 절대 못했 텐데. 내각제. 우리나라 정치 구도 상황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현행 선거 구도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제3당으로서 과반 복수를 못하니까 뭐 한국당, 민주당 있으면은 둘 다 과반 복수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국당에 붙어가지고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뭐가 되고 하는 식으로 캐스팅보트를 가지려고 의원내각제를 주장을 해왔었죠.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그때 작년에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의원 이분이 의원내각제 주장자예요. 왜 그러는가요? 작년에 그때 새누리당 당시에 유력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순간 그분은 대통령 선거의 특징상 모든 비리가 다 친가 외가 처가까지 다 털릴걸요. 자녀의 뭡니까 교수 임용과 사위의 마약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수당 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이 그냥 새누리당만 다수당 만들어주면 아니면 다른 당하고 이제 연합하면 자기가 그냥 총리 되는 거는 쉬우니까 굳이 청문회 이런 거 거치지도 않고 따라서 내각제 주의자였습니다. 이원 정부제는 두 개를 혼합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국민이 의회도 뽑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선출합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정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가 있는데요. 수상, 총리는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만약에 같은 정당 소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정당, 대통령은 사회당 출신인데 여기는 우파연합, 프랑스 민주연합 이런 데가 다수파를 차지해버리면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임명해야 돼요. 다수파에서. 그래서 양자가 맨날 싸우죠. 최초에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 바로 1986년도에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과 바꿔졌죠. 그리고 뭡니까? 86년도에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다수파를 프랑스 민주연합이라는 우파가 다수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수파에 대표했던 시락이 총리로 오게 돼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이 권한이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그래서 그때 G7 있었잖아요. 지금 G7, G8, G20 많긴 합니다만 G7 회의 가면은 프랑스는 두 명이 같이 가요. 다른 나라는 다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프랑스는 서로 외교가 가는 거라니까 대통령 내가 갈래. 무슨 소리야? G7이니까 경제잖아. 재무 관련된 거 있으니까 내가 갈래. 그래서 둘이 같이 가요.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거정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이때는 엄격하게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원직과 뭡니까 정부의 어떤 구성원이 될 수가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겸직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 잘 듣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 중에서 저희 대부분 보내고 있고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권력 분립이 사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권력 융합된 거 아니에요? 권력 분립 어떻게 시키지? 내각은 자기를 뽑아주긴 했지만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도 내가 보내놨더니 일을 못해. 그러면 불신이 너무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불신인 결이 이제 의회 해산권을 통해 가지고 상호 견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헌안도 이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평행체제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제에 좀 가까운. 그래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정부에 입각한 국회 중에서 그 장관 되신 분, 다섯 명 정도 되죠 지금. 네. 국회 의원과 그다음에 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 등이 바로 어떤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권력구조는 우리 지금까지 헌법 개정사가 계속 권력구조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끔 그렇게 좋은 말, 뭐 인간으로서 좋은 것 같이 행복주권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만약에 있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고 공수조정이 구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의제 원리, 그다음에 권력 분립과 그다음에 정정태. 자, 대표를 구성하는 방법. 시험 봐요? 아빠 잘 만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얘기하고 선거를 통해서. 선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과거에는 인물 선거로서 그냥 특정 정당과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서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못만 사람들이 나가서 선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거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가? 정당. 그래서 정당 제도. 역시 그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질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갈릴 수가 있어요. 갈려가지고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좀 국적인 공백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계속 굴러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무원이에요. 네. 헤드는 바뀌었죠. 국가 그 행위는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제도. 그리고 현행헌법에서 이제 실질화된 문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사무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익숙해 하다 보면은 민주주의 교육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자치제도로서 이 네 가지 통치구조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정당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8조. 그리고 정당 목적과 활동,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원래 정권 획득하기 위한 자발적인 결사체가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잡는데 정당 운영하는데 현대 정치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관 국가 보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8조 3항에 있고 사항에서 만약에 정당이란 놈이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되는 행위를 대한민국 공산당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제고 의원해가지고 나가고 공산주의 모든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상권을 포기하고 등등 이런 행위를 한다 라면 해산시켜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당 해산권, 정당 해산 제도를 8조 사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세 군데 있는데요. 먼저 선거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선거제도에서는 우리가 뽑는 선거, 41조 1항에서 국회의원 선거,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 67조 1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 그리고 118조 2항인가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세 가지 선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도 역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하고 있어요. 보통 선거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길든 짧든 어쩌든 간에 자산이 많든 적든 어쩌든 간에 모든 국민이면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이고요. 보통 선거를 전제로 해서 투표 가치가 거기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불평등하지 않게 구성해야 되는 평등 선거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전 그 95년도, 96년도 그 13대부터인가요?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했어요. 전국을 240명을 선거구 획정을 했더니 전라남도 장흥에서는 6만 명이 한 명을 뽑아요. 근데 어디?
두산 해운대 기장 거기서는 36만 명이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두산 해운대 기장에 사는 주민들은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최소 선거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선거권이 제 거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헌법소원 심판 제기에 대해서 이형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 4대1, 3대1, 2대1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차이를 2대1 차이로 맞추고 있는데 여전히 2대1도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공무원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 의사를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록 공무원제도 그리고 공무원 전체로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시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학교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 총론 하에서 공무원제도는 7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는 117조와 118조에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요? 통치기관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무국이 있겠죠. 입법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법을 정립하는 기능을 행하는데 누가? 국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4장에서 66조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행정부,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데 바로 정부 여기에 속해 있고요. 세 번째, 사법은 111조에서 법원. 그 외에 그 새로운 건 현행법에 처음 들어온 이제 헌법재판제도 처음은 아니죠. 20헌법에 있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았을 뿐 헌법재판제도가 있고 헌재가 있고 그리고 1공화국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선관위가 선관위는 기존에 정부에 속했는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05 1960년 헌법 때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국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선거로 구성이 돼요. 국회 조직은 먼저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는 국회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의장 외에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과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의장도 아프거나 출장하거나 일하기 싫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 지명 또는 다수당 소속의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모두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죠. 직접 선거는 직접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243개로 되어 있는 그리고 244개죠. 세종시까지 그리고 56석의 비례대표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서 의석이 할당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3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법안, 어떤 의안을 결의하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2명이서 오늘 재정 공목을 결정하는 것과 7명이서 결정하는 것과 의견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한마디씩 해버리면 모든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는 것은 좋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법률성, 효율성,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국회 내에 가장 소관 사항별로 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한한 위원회는 그리고 가끔 이번에 봤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저번 봤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같이 한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그런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먼저 사전 심의하고 거기서 통과해야지만 결정은 전체로서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위원회 중심주의 그리고 의회의 결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 66조 사항입니다. 근데 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66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의 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에 속해 있을 때 정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주로 4. 근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또 위에 전체 이것을 보고먼트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대통령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있다. 그 지위가 분리된 게 바로 의원내각제예요.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고 그 다음에 국가 원수는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일왕이처럼 일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대통령 선거로 구성을 하죠. 임기 5년에 단임제 한 번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시켜놓으면 계속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80년 헌법 이후로 단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도와줄 정부 구성원들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자신의 보좌가 있는 누굴까 바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는 이번에도 봤지만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되거나 뭐 등등 하게 되면은 회수망하게 되면 그 순간은 대통령의 일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우린 얼굴도 몰라. 그런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대통령 권한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뭐 부통령제처럼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지면 두 사람이 막대한 행정사무를 다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을 또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무위원은 지금 현재 올해 이번 정부 복장 18명인가요? 18명 이렇게 국무위원 겸 무슨 장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처음 임명됐던 국무위원이 한경화 씨, 외교부 장관 겸 그다음에 국무위원이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국무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면 국무총리가 저 사람 외교부 장관 겸 뭘 임명했어요. 그것을 제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이때는 국회 동의 받지 않습니다. 인사청문만을 거칠 뿐 동의 없이 청문 거치고 만약에 다 부적격 의견 낸다 하더라도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에 있어서는 동의 안 했으면 임명 못해요. 한때 그 임명 못했을 때 국무총리 서울이라는 직함을 계속 일도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관행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 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18, 20명이 모여가지고 국가 정부 정책의 어떤 최고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정교과서 어떻게 할까? 해체합시다. 세금 어떻게 할까요? 올립시다. 담배값 인하합시다. 뭐 등등등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누구? 국무위원 중에서 그것은 장관, 행정각부의 장이 그것을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 장관이 동시에 국무위원이냐면 국가 정책 전제에 대해서 만약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 보통 가난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행정부 이런 데만 들어갈 텐데 여성 교육부든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국무위원회 자리에서 다만 결정에서 결정됐다면 그게 교육부 장관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뭐라고 집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을 행정각부의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니까 90조 이하서부터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90조가요. 그 국가 원로 자문회의가 있죠. 국가 원로 자문회의.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80년 헌법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의할 뻔한 게 바로 현행헌법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자신이 상황직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국가 원로 자문회의 때 상황은커녕 감사를 보내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국가 원로 자문회의법은 없어지고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습니다. 뭐 북한산 미사일을 한번 발사할 때마다 어디 갑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외교 국방 등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선거, 필수적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등등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근데 89조를 읽어보시면 89조 국무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다음 각고 17개 사항을 뭐한대요? 심의한대요. 그런데 90조서부터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이에요. 자문과 심의의 차이는 뭘까요? 세 개의 어떤 합의치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자문이 있고요, 자문기구. 그 다음에 심의기구가 있고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국회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이런 것들은 다 의결이에요, 의결. 그 결정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가 되고 싶은데, 혹시 입시 앞두고 있는 자녀분 계시면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물어봤더니 자기 하기 싫은 거 엄마가 하네요. 들을 수 있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문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거쳤다 하더라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바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원로 자문회의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했다 순서대로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심의는 의결은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되고요. 그리고 의결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는 필수적으로는 거쳐야 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관, 국가 회계검사, 예산, 결산 이런 회계검사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원장과 감사위원이 있는데, 장은 국무총리처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가 받아야 돼요. 감사위원은 이제 장 만들어졌으니까 감사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 숫자 중에 대통령, 국무총리 있는데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상은 15인 이상 30인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18명이 되고요. 그때 MB께서 그분을 지향을 하는 게 신자유주의니까, 신자유주의 명령이 전통적으로 최소 정부, 타경국가, 제한국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바람에 공무원들도 안 붙었죠. 가참. 그래서 국가 역할을 좀 조금 해야지 시장 역할을 중대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따라서 내가 더 줄이고 싶은데 헌법에서 15명, 딱 15명 했어요. 국가 할 일을 아니면 최대한 30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이렇게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서는 7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열심히 쭉 2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고법원인 대법원,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법원의 수장,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현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과 재판하죠. 법관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법관이 3명이에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 판사라고.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때는 이직위에서 임명할까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직위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이직위에서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선부요인이 다관여예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회의가 만들어지고요. 일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800명 정도 법관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그런데 국회를 제외하고는 일단 먼저 헤드가 구성이 되고 나머지 풀이 만들어져요. 충원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헌재와 선관위는
거꾸로 폴이 만들어지고 나서 헤드가 구성되는 거예요. 가격공이 9명입니다. 9명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공통적인 상황. 이걸 존중하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형식적인 이렇게 잘 완벽한 권력 분립 제도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대표들이 임명하니까 각 부에서 3명씩 딱딱딱 임명하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구성이 되면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재판소장이고요. 선관위는 국회 동의,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관위 장으로 임명하겠죠. 그래서 선관위 장, 특히 중앙선관위장은 유연중 3명, 9명 구성되면 호선 자기들끼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상권 분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은 3명 임명하는 거 아무 대수예요. 대통령이 3명, 자기 사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은 지금 국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한 사람 수로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300명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300명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딱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그렇게 되면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 소속정당입니다. 따라서 여당이 1명이고 여야 합의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겠죠. 총 8명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들은 임기를 차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6년이니까 또 연임도 가능하고 6년이니까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신분이 돼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게 또 어떤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단전해가지고 또 새 대통령 그 지향에 따라서 뭐 판결 내릴 수도 있고 합니다. 어쨌거나 구조는 현재 구조는 대통령에게 약간 편향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권력 구조예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 대표적으로 구성되면 입법 두 번째 입법이 뭡니까? 규범을 창립하는 기능이에요. 헌법에도 국회에 관여해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고요. 발의가 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리고 의결을 거치고 국민투표로서 확정이 되는 거죠. 일반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실상 정석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독점권은 아닙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만약에 법률 만들어오면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돈. 그래서 예산, 재정에 관한 법률로서 재정에 관한 법률로서 예산과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주문합니까? 그래서 조세에 관한 법, 조세 법률 중에가 59조의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그 대형 법정주의처럼 우리의 신체를 억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만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 뺏어가는 건데 세금이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죠. 그래서 재정에 관한 그 권한으로서 예산과 조세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통제 상호 현재 균형 하라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해임 건의권, 그다음에 탄핵 소추권,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권이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 그 입법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위기 상황이 오면 빨리 타개해야 될 거예요. 국가 긴급권으로서 긴급 명령권 76조 1항 76조 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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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매우 우회한 천재 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사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계엄 선포권, 세 가지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법부에도 관여해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 및 거부권, 그다음에 제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법에도 관여합니다. 사법부가 판결 내렸어요. 네. 이건희 징역 사명 하는 거.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처럼 사법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통수권 등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사법, 법의 해석 적용. 선거관리, 회계감사 및 재무감사. 선거관리는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현행법에서 중요하니까 지금 5가지 원안이 있는데요. 111조에서 이랑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일 처음에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탄핵 심판, 정당의 선 심판,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탄핵 심판, 지금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 1일에 개원한 이래로 탄핵 심판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기각됐고요, 한 건은 이용이 되버렸죠. 올해 이용돼가지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의 선 심판은 2014년 12월 19일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예산 심판. 그러니까 딱 3개, 2개, 하나. 권한쟁의 심판은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없고요. 가장 몰려있는 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헌 법률인데요. 법률이 연예계가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국내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뭔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법률이 있다면 그럼 대한민국에 살아서 뛰어다니면 안 되겠죠. 추격을 그것을 헌법에 위반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일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피고 또는 검사는 시청 안 하겠죠. 피고인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자신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하필이면 내가 그 범죄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에 있어서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250조에서 사형 구형할 것 같아. 그러면 사형 구형하게 되면 나의 생명권이 침해돼요. 이 법률, 이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살아요. 사형 결정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하게 되는데 당사자는 제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내가 담당하는 재판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이 법률이 한만 생각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줘라고 얘기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것을 제청한다고 얘기하고요. 당사자는 제청해달라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전제로 해서 특정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은 빠지고요. 일반 공권력 2가지가 있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있고요. 111조 1항 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인데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는 권리구제, 즉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2가지가 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공권력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러면 그 법률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이 이걸 대상으로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입법과 행정이 되는데 법원의 재판을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력 행사.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거는 굉장히 많겠죠. 헌법소원 재판은 모든 국민은 조세부가 처분도 당연히 헌법 나의 기본권 침해, 난 재산권 침해한 거 아니야. 하다못해 우리 전에 그 갑자기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도로에서 바뀌어가지고 안전벨트 미착용 시 가지고 3만 원.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조수석 그다음에 진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네. 그래서 아니 난 지금 평생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 잘하고 살았는데 과태료 처분 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기본권을 침해 안 돼요. 무슨 기본권을 침해했을까요?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답니다. 행복추구권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해줘요. 위험하게 살 거리가 있다 맞다. 근데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본권의 합법적인 합헌적인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과태료 고과 처분하니까 그에 대해서 도로 가지고 소심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 동물에서 의해서 소심한 제기하는데 너무도 많겠죠. 헌법재판소에 그런 게 1년에 1,000몇백 건이 이제 넘어와요. 소심한 이제 권리 이렇게 교육받으시면 또 권리 의식이 시작이 돼서 헌법재판소 할 일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이 모여가지고 1,100몇 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사전 심사 9명이니까 오케이 3명씩 나눠서 하자. 그래서 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점재판부를 3개. 그래서 1부, 2부, 3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적법성 요건, 과연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두 번째, 얘가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기본권인지 여부. 그리고 현재성, 직접성, 자유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재조차를 다 갖췄는지 여부. 이런 거. 그 외에 청구기간이나 이런 적법성 요건만 심사하는 사전 심사가 있고, 저도 통과하게 되면 이제 1,000원씩 재판부에서 9명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에 대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헌, 인용, 만약 네 말이 맞아. 인용 결정이 나버리면 그런 공권력 행사는 무효가 되버리는 거예요. 무효이고 공권력 행사에 근거가 된 법률도 무효로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불쌍한 사람 한 명 있었죠. 이건 권리부재형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나 살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제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헌법에 대해서 뭘 알아? 기각해 버렸다고요. 불쌍하잖아. 이 사람은 만약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했다 그러면 너만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 무죄형과 그러니까 위헌심사형. 이렇게 해서 통치구조 전반을 위해서 봤고요. 이게 그 통치구조는 저도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아주 세세한 용어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대략만 봐가지고 좀 오늘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자료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그 조문에 대해서 해설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니까 그 전체 틀 가지고 한눈에 보이시나요? 제목이 헌법 한눈에 보기인데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에 따라서 그 해설을 좀 달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때 그 얘기 있구나라고 상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